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식물보호 기사 산업기사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확히는 식물보호 기사 산업기사 CBT 보건 문제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주경야독이라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교재에 CBT 보건 문제다라는 것이 실렸어요. 그래서 1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병리학서부터 시작해서 잡초 방제학까지 1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사 산업기사를 이렇게 복합해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강의를 저희 학원에서는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그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몇 개의 문제, 중요한 문제들을 뽑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자 싶어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13문제 정리를 했고요. 그 13문제는 딱 그 문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13문제라고 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꽤 많이,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13문제를 풀어보실 건데요. 두 타임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어서 하면 너무 길어서 반 잘라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번호는 원래 그 교재에 있는 그 번호랑은 다르고요. 왜냐면 제가 그중에 13개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병원체가 곤충의 몸에서 월동하는 것은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기부터 1번 담배 모자이크병, 2번 줄무늬 입마름병, 3번 보리 줄무늬 모자이크병, 4번 감자 X 바이러스병. 자, 여러분 이렇게 무슨 모자이크는 다 바이러스병이에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자이크 무늬가 나타나는 병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감자 X 바이러스, 얘도 바이러스구나. 벼 줄무늬 입마름병은 이제 식물보호를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할 식물병이죠. 얘도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럼 이것들은 모두 뭐에 의한 식물병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식물병이구나.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이제 정보를 드리자면 바이러스는 여러분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문제 푸실 수가 있죠. 절대기생체다라고 불러요. 왜 절대기생체냐?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체에만 기생을 하기 때문에 절대기생체예요. 그러면 얘네는 전반을 할 때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기생체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니 공기, 물 이런 걸로 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주요 전반 매개체는 무엇이냐? 살아있는 생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곤충이죠. 그래서 매개충이 있어요. 자, 매개충이 있고 또 식물의 즙액 속에 살아있다가 뭐 상처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그 곤충이 그것을 뭐 흡집을 했다거나 이러면서 묻어서 닿아서 그래서 또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지백이라든지 또는 접목을 할 때라든지 또는 종자 이런 것 등등으로 얘는 전반이 가능하다. 자, 바이러스는 절대기생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배양이 되지 않아요. 세균은 여러분 인공 배양되지만 바이러스는 절대기생체로서 인공 배양이 되지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요 매개충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매개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답은 원래 2번이에요. 병원체가 곤충의 몸에서 월동하는 것은 벼 줄무늬 입마름병이에요. 자, 그럼 벼 줄무늬 입마름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벼에 나타나는 줄무늬, 벼의 잎에 줄무늬가 나타나면서 마르면서 휘어 꼬부라지면서 문제를 발생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벼 줄무늬 입마름병이다. 자, 벼 줄무늬 입마름병은 아까 제가 매개충 얘기를 했죠. 매개충이 있다. 누구냐? 애멸구다. 바이러스는 혼자 스스로 공기나 물로 떠다녀서 또는 바람에 날려서 갈 수가 없다.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개충이 있다. 특히 이 벼 줄무늬 입마름병의 매개충은 애멸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개충을 저희가 보독충이다. 그쵸? 이러한 독을 가지고 있는 해충이다라고 해서 보독충이다라고 부르고요. 이 벼 줄무늬 입마름병의 바이러스는 이 애멸구의 어떤 것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반이 되고 계속 옮겨가냐면 경란전염이다라는 걸 해요. 진알경 알 란자예요. 란자가 알 란자. 즉 알을 통하여
R을 통하다 경 또는 지나다 경자인데 R을 통하여 전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즉 M열구가 산란을 하면 그 산란한 R 속에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그곳에서 태어나서 또 거기서 흡집하고 피해를 주든지 또 다른 벼로 옮겨가든지 하면서 계속 세대 이어가면서 계속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란전염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벼 줄무늬 입마름병의 바이러스는 체내 즉 곤충의 몸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벼 줄무늬 입마름병 하면 애멸구 경란전염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 이렇게 곤충의 몸에서 월동을 한다까지 이번에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이 벼 줄무늬 입마름병에 의해서 벼의 잎이 꼬부라지고 마르고 요런 양상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애멸구의 모습이에요. 흡집해서 피해를 주는 애멸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요게 나왔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벼 줄무늬 입마름병, 애멸구, 경란전염 이것을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경란전염에서 또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경란전염도 정리를 했죠. 자, 경란전염은 다음 세대로 계속 이 알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 병이 전염이 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벼 줄무늬 입마름병은 애멸구이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 벼 오갈병은 끝동매미충이다. 얘가 바로 끝동매미충이에요. 굉장히 곱고 예쁘게 생겼죠. 이건 크게 확대한 거가 아주 미세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벼 오갈병은 끝동매미충, 벼 줄무늬 입마름병은 애멸구다 해서 우리는 경란전염에서 이 두 가지 매개충은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을 끝내보고요. 자, 이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어떻게 전염되는가? 자, 이것은 산림기사, 산업기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 식물보호에서도 잘 나와요. 왜냐, 식물보호에서는 대추나무의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물이잖아요. 그쵸? 나무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대추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에 빗자루와 잔가지가, 우리 빗자루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잔가지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잔가지, 빗자루와 같은 잔가지가 나면서 잎도 굉장히 왜소해지고 작아지는 특징을 가졌다라고 해서 빗자루병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추나무에 빗자루병을 가지고 온다. 문제는 뭐냐면 빗자루병에 걸리면 개화결실을 하지 않아. 즉 대추가 열리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뒤에 정리가 있습니다만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냐면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대표적인 수목병이에요. 파이토플라스마. 그런데 제가 아까 바이러스도 절대 기생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파이토플라스마도 여러분 절대 기생체예요. 그러면 절대 기생체인 거 몇 개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쵸? 방금 바이러스 그리고 이 파이토플라스마 여러분 글씨는 여기 있어요. 파이토플라스마 그 다음에 흰가루병이라는 병이 또 있고요. 녹병균이라는 것이 있고 노균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5개 정도는 얘네는 절대기생체이구나.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흰가루병, 녹병균, 노균병 이런 것들의 병원균은 절대기생체이다. 그럼 얘네는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걸로 전반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체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인공배양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1번 파이토플라스마 병원체가 비산하여서 병을 비산할 수 있다? 없다. 그쵸? 비산하여서 병을 전염하지 않아요. 2번 매개충인 마름무늬 매미충에 의해 병원체가 전염이 된다가 답이에요. 절대기생체들의 주요 그 전반 통로가 되는 것이 주로 이 곤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이러스도 그렇고 파이토플라스마도 그렇고. 사실은 요게 맞아요. 3번째 병원체가 하늘소에 의해서 전염된다. 우리가 매개충으로 하늘소가 나오는 것은 뭐 솔수염 하늘소, 뭐 북방수염 하늘소, 이거 소나무 재선충병을 매개한 해충인 것들은요.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간염된 나무에서 수확한 종자를 심어서 물론 종자로도 어떤 것들은 될 수가 있어요. 파이토플라스마의 다른 식물병 같은 경우는 하지만 얘는 종자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바로 요거다. 매개충인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수병이고 매개충인 마름무늬 매미충이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또 합니다. 자, 대추나무 빗자루병 또는 오동나무에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동나무 빗자루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 병원은 뭐다 여러분?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수병이다. 그래서 바로 뒤에 정리를 합니다만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수병은 크게 3가지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빛
오빛뽕오라고 얘기해요. 대비도빛뽕오, 대비도빛뽕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추나무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식물병, 수목병 3개입니다. 그래서 빗자루병이다라고 하면 제가 빗자루의 양상을 보인다 그랬죠. 입이 굉장히 작아지고 잔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서 가지가 총생하여서 빗자루. 총생하다는 것은 총총이 모여난다는 거예요. 가지가 굵고 길게 하나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총총총총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빗자루 모양을 나타내고 무엇보다 개화결실을 하지 않아서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매개충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요것도 또 2개 아셔야 된다. 아까 경란전염 2가지 그리고 요 그 빗자루병의 매개충 2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방금 제가 마른 무늬 매미충이다라고 했고요.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바로 담배장님 노린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파이토플라스마는 3가지의 식물병, 수목병이 있었죠. 그래서 뽕나무 오갈병은 여기 없는데 뽕나무 오갈병도 요거예요. 마른 무늬 매미충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이렇게 자 이거 무슨 빛이에요, 빛. 근데 어떤 무늬가 있어요? 마른 무늬가 있어요. 정확히는 마른 모 무늬겠는데 마른 무늬가 있는 대빛이에요. 큰 빛이에요. 그래서 대빛. 자, 대빛 즉 마른 무늬. 마른 무늬가 있는 대빛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좀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빛인데 하나 더 추가해서 외우면 제가 아까 뽕나무 오갈병도 마른 무늬 매미충이다라고 했었죠. 이 빛이 뭐로 만들었냐? 뽕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뽕나무, 마른 무늬, 대빛 이렇게 외우면 요거를 외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동나무 빗자루병도 얘도 이제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것이라 매개충이 있는데 담배장님 노린재라는 노린재 이름이 근데 담배가 붙어 저희가 여러분 오동나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오동나무 잎은 상당히 커요. 많이 커요. 더 큰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굉장히 이 정도로 커요. 일반적인 잎보다. 근데 우리가 담배를 연초 같은 거 담배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큰 잎, 오동나무 큰 잎으로 말아서 담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외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동나무는 잎이 크니까 잎 큰 걸로 담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동나무 하면 담배, 짱님 노린재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비교적 잘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거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토플라스마는 여러분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중간 정도 위치예요. 세균보다는 작지만 바이러스보다는 큰 중간적인 어떤 뭐 형태학적이던 그런 구조든 내용이든 약간 중간적인 그런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포벽이 없다. 원형질막으로 쌓여있는 원핵생물이다. 자, 요거는 파이토플라스마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하면서 나올 때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파이토플라스마는 그 세포로 이루어진 것들은 사실은 세포 그 내용물이 있고 그걸 바깥에 세포막이라는 것이 쌓여 있어요. 이 세포 내용물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포막 또는 다른 말로 원형질 막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원형질 막으로 쌓여 있는 덩어리들을 또 나누는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러한 세포벽이 없고 이 내용물을 세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저희가 원형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형질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형질막 또는 세포막이라는 세포 안에 내용물을 싸고 있는 막인데 그것으로 쌓여있는 원핵생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원핵생물이다라는 건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 해서 원핵생물. 이것에 반대되는 게 진핵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진정한 핵을 가졌다 해서 진핵생물인데 얘는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라는 거. 여기서 이것까지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자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수병 제가 3개 있다라고 그랬죠. 대빛, 오빛, 뽕오다. 대빛, 오빛, 뽕오, 대빛, 오빛, 뽕오. 그리고 요것과 함께 세트로 중요한 게 바로 또 요거예요. 얘는 방제가 어려워. 그러나 하나 치료 가능한 약제가 있어요. 항생 물질인데요.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계의 항생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항생제를 나무에 주사를 하면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방제가 어려운데 요거로 유일하게 그래서 파이토플라스마 하면 대빛, 오빛, 뽕오 그리고 아까 매개충 그리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계의 항생물질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 세트를 꼭 알아주셔야 된다. 얘도 절대기생체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곤충류에 의해서 많이 매개가 된다. 절대기생체니까 인공배양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공부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3번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 증폭시키는 것은 두 문제밖에 안 했는데 벌써 한 15분 되네요. 자,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 증폭시키는 것은 했습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도 저희가 잘 알고 계셔야 할 식물병 진단법이에요. 저희 식물병 진단법도 교재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식물병 진단법 중에서도 중합효소 연쇄 반응도 문제에 굉장히 잘 기출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가 증폭시키는 것은 해서 답은 DNA예요.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 자체예요. 중합효소라는 어떤 효소가 있는데 이것을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DNA를 증폭한다라고 해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 또는 PCR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정리를 해봅니다. 자, 중합효소 연쇄 반응 폴리머라제 체인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폴리머라제라는 그것이 중합효소의 어떤 이름이에요. 그래서 폴리머라제는 중합효소를 체인 연쇄 반응 리액션 그래서 PCR법이다라고 불러요. 어떤 저러한 폴리머라제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쳐준다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저러한 효소를 이용해서 DNA를 연속해서 계속 연쇄해서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자 이것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었어. 근데 어떤 바이러스가 맞는지 또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해. 근데 굉장히 바이러스 양이 미미해. 그럴 때 그런 미미한 바이러스의 어떤 일부 DNA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복제시키는 거예요. 계속 다량으로 복제시켜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할 수 있도록 증폭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바이러스인지 뭐 어떻게 걸리고 어떤 양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NA를 특정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복제하고 증폭을 시키는 그러한 기술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유전자 증폭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DNA가 여러분 유전자죠. 이걸 또 이제 핵산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핵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RNA가 있고 DNA가 있죠. 이게 핵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그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제 핵산 중엔 저게 있는데 DNA 또는 핵산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증폭하는 기술이고 얘는 핵산이 바로 요 DNA가 속해 있는 데잖아요. 그죠? 핵산 분석에 의한 진단 방법이다라고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바이러스가 분자 수준에 있더라도 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요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이런 거구나. 답은 그래서 DNA입니다. 자, 4번 다음 설명하는 곤충 목은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제가 이제 초록 아니면 파란색이었죠, 여러분. 제가 식물 보호에서는 중요도를 초록하고 파랑 두 단계로 두었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했다. 그러면은 더 훨씬 파란색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잘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초록 파랑으로 색깔로 구분이 된 것들은 무조건 다 잘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초록색은 더 그렇다라는 거, 더 중요하다. 자, 다음 설명하는 곤충목은 빠는 잎틀을 가졌다. 오른쪽 큰 턱이 퇴화하여 좌우 모양이 다르다. 자, 이 말이 나오면 저희 식물보호 공부했던 분들은 바로 문제를 맞추실 수 있어야 하죠. 오른쪽 큰 턱이 퇴화돼서 왼쪽 큰 턱만 발달했어요. 그래서 좌우가 모양이 달라. 또는 좌우가 비대칭이야. 이런 말로 다 나옵니다. 자, 단성생식 정도 있으나 주로 양성생식을 한다. 단성, 호단자예요. 하나의 성으로 다음 세대를 다음 개체를 만들어낸다 해서 단성생식이라고 해요. 즉 수정이 있다 없다? 수정 과정이 없어도 다음에 후대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으나 주로 양성생식, 즉 수정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이룬다. 자, 불완전 변태를 한다. 불완전 변태를 한다라는 건 번데기 시절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초식성이다. 대부분 식물체를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 총체벌레이죠. 총체벌레는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자, 총체벌레도 제가 지금 초록색이죠.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왜 이름이 총체벌레냐? 날개가 마치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총체처럼 긴
긴 털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총채와 같다라고 해서 총채벌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잎틀이 좌우가 다르다. 그래서 좌우가 다르다 또는 좌우 비대칭이다 또는 오른쪽 큰 턱이 퇴화했다. 그 말은 왼쪽 큰 턱이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은 누구이다 여러분? 총채벌레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기를 여러분 안 적었군요. 총채벌레에서의 보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보기를 안 적었네요. 뭐 딱정벌레목, 총처벌레목, 흰개미목, 나비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에 총채벌레목입니다. 그거를 안 적었네요. 그래서 규칙적인 긴 털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초식성이다. 그리고 대부분 양성생식을 한다. 뭐 이런 내용 한번 정리를 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5번입니다. 곤충의 내부 구조 중 주요 역할이 체내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했습니다. 체내 수분의 증산을 억제한다. 자, 증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곤충 체내의 수분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대기 중으로 기체가 되어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기능을 억제하는 것. 그러면 그게 곤충의 뭔가 내부에 들어있는 기관일까요? 아니겠죠. 웬만하면 외부 기관이겠죠. 그래서 원표피, 외표피, 내원표피, 진피세포라는 게 있다.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또 제가 이제 곤충의 체벽을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답은 외표피예요. 자, 저희가 곤충은 크게 체벽 또는 표피가 지금은 적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나옵니다. 표피층, 진피층, 기저막이다라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시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곤충의 체벽은 크게 표피층, 진피층, 기저막.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한 글자로. 그럼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체벽 또는 곤충의 피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크게 표피층, 진피층, 기저막이고 표피층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요. 외표피하고 원표피로 나눠요. 이쪽일수록 더 바깥쪽에 피부인 거예요. 자, 외표피는 다시 세 개로 나요. 시멘트층, 왁스층, 단백성, 외표피층. 시멘트층, 왁스층, 단백성, 외표피층. 그리고 원표피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외원표피, 내원표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으로 들어올수록 안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나열했냐면 곤충의 체벽의 요 순서 같은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곤충의 체벽은 바깥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자세한 구분으로 했을 때 시멘트층, 왁스층, 단백성 외표피층, 외원표피, 내원표피, 진피층, 기저막이 되는 거예요. 자, 표피는 이렇게 굉장히 세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진피층은 여러분 그 하나의 요런 보세요. 이게 지금 진피층이거든요. 세균이 아니고요. 세포. 그렇죠? 안에 핵들도 보이죠.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진피층이고 기저막은 이 곤충 체내의 내부인 체관과 이 바깥에 있는 표피를 나누는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체벽의 이 순서와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중에 외표피가 문제에 잘 나온다. 그래서 외표피가 지금 초록색이죠. 체벽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그 중에서도 시멘트층은 가장 바깥에 있는 거겠죠. 가장 바깥쪽에 위치를 한다. 그래서 매우 얇은 층이다. 뭐 단백질과 지질로 되어 있다. 체내의 수분 증산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외표피층에 뭐가 있냐면 왁스층이 들어가 있어요. 이 왁스층. 큐티클층이라고 하죠. 기름기 성분의 왁스층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수분 증산을 억제해 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외표피의 큰 역할 중에 체내의 수분 증산이 억제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 전체적인 체벽의 어떤 순서라든지 특히 이 외표피의 내용이라든지 그럼 외표피는 다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표피층, 진피층, 기저막이고 표피층은 다시 외표피를 세 가지로 또 나눌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원표피인데 원표피 중은 바깥쪽이 외원표피 안쪽이 내원표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곤충의 체벽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6번. 자, 내병성의 특성을 다른 품종에 옮기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했습니다. 개통육종법, 집단육종법, 여교화육종법, 다계교자법. 자, 얘는 여러분 다 교잡육종법이다 라고 부르는 그러한 품종
품종 개량 방법들이에요. 교잡 6종. 즉 다른 품종 또는 다른 종들을 서로 교배를 하여서 잡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교잡 6종법. 물론 더더욱 품질 좋은 그러한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잡 6종법인데 그때 내병성의 특징을 다른 품종에 옮기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번 요거예요. 여교배 육종법이다. 자, 여교배 육종법이 그럼 한번 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A 품종이 있고 B 품종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교배를 할 건데 A 품종은 예를 들어 수량도 또 품질도 굉장히 좋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병에 굉장히 약해. 병에는 굉장히 약해. 근데 B 품종은 병에 굉장히 강해. 그랬을 때 모든 A 품종이 모든 게 다 좋고 병에만 약해. 그랬을 때 B 품종이 이 병의 강한 성질을 A 품종에 옮겨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여교잡법 또는 여교배 육종법이다라고 해서 A 품종과 B 품종을 교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통해서 F1이라는 종자, 즉 잡종 1세대가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잡종 1세대에 다시 내가 옮기고자 하는 내가 이 그 병에 강한 이 성질을 A에다가 옮기고 싶어. 그럴 때 이 B 품종을 다시 한번 교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교잡법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은 나온 잡종 2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수량도 품질도 좋으면서 내병성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종을 개량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A 품종, B 품종이 교배에 의해 얻어진 잡종 1세대를 그 양친 중 A하고 B 어느 쪽이든 간에 다시 교잡하는 방법, 다시 교배하는 방법, 이것이 여교잡법이다. 방금 문제에서와 같이 어느 특정 형질을 옮기고자 할 때, 근데 얘는 내병성의 특징을 옮기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교배 육종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품종이 갖고 있는 소수의 형질의 결점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개량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이 이거죠. A 품종, B 품종 두 개를 교잡을 해서 다시 그 양친 중에 하나인 B를 교잡을 한 것 또는 A를 교잡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번 더 잡종 2세대에서 또 한 번 더 그 부모 세대랑 또 한 번 더 이렇게 교배를 하는 것. 이것을 반복친이다라고 해요. 얘는 한 번만 반복한 거고 얘는 여러 번 반복한 거죠. 그래서 반복친이다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구나 정도. 여교잡법도 육종법 중에 잘 나오는 그런 문제이죠. 자 이제 대망의 7번. 7번이 좀 설명이 긴데. 자 7번 C4 식물과 C3 식물의 형태와 생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여기를 읽기 전에 요거는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지 이것을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식물은 녹색 식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녹색 식물은 크게 C3 식물, C4 식물, 캠 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식물보호에서는 이 두 가지 식물만 알면 되고 캠은 우리는 몰라도 돼요. 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강합성 기작, 그 강합성 기작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생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나눈 건데 C3 식물이 우리 대부분의 식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은 C3 식물로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C4 식물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잡초나 이런 것들은 다 C4 식물이고 작물 중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얘네는 광합성 효율이라던가 또는 뜨거운 온도, 뜨거운 광도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견디고 가뭄, 수분이 제한이 돼도 그런 수분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잘 살아날 수 있는, 굉장히 잘 생존할 수 있고 생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이 C4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겠죠. 이렇게 나누는 C3와 C4로 나누는 게 뭐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통해서 식물이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즉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저희가 탄수화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저희가 CO2라고 하잖아요. 이 CO2를 분해하여서 탄소를 최초 고정하는 물질, 즉 이산화탄소,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최초로
최초로 고정하는 물질이 탄소가 3개이다 그랬을 때 C3 식물, 탄소가 4개이다 라고 했을 때 C4 식물이에요. 뭔가 탄소를 더 많이 최초로 더 많이 고정을 하고 더 많이 잡아다가 양분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탄소를 3개 고정, 4개 고정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기본적인 내용을 안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C4 식물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C3 식물은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이 보통 C3 식물이다. 그럼 C4 식물은 제가 그에 반해서 뭐 고온이라든지 고강도라든지 또는 수분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건에서 굉장히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고 기타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읽어보세요. 뭐 환경 스트레스 이런 조건에서도 굉장히 생장이 잘 된다. 불량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살아난다.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C4 식물의 여벽이에요. 잎을 저희가 이제 횡단면을 잘라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근데 보면 요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요게 바로 여러분 관다발 조직이에요. 물관, 체관, 형성층 요런 관다발 조직이고 요걸 하나의 어떤 세포층이 둘러싸여 있고 또 바깥쪽으로 하나의 세포층이 더 둘러싸여 있어요. 요 첫 번째 세포층을 저희가 관다발 초세포, 관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관다발 초세포 이걸 또 둘러싸고 있는 걸 여벽세포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이 마치 관다발이 있고 어떤 세포로 둘러싸이고 또 어떤 세포로 둘러싸이는 것이 뭔가 꽃의 화환의 모습을 하고 있죠. 꽃 모양을 하고 있죠. 독일어로 크란츠라고 하는 것이 화한, 꽃다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이러한 화환의 꽃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해서 독일어로 크란츠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크란츠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C4 식물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크란츠 구조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이 관다발 초세포와 여벽세포에는 물론 엽록체가 있고요. 우리 광합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엽록체죠. 그리고 요 바로 관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에도 엽록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엽록체가 굉장히 많다. 엽록체가 많다라는 것은 광합성을 해주는 엽록소가 많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광합성을 통해서 더 많은 탄수화물이나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C4 식물은 구조가 굉장히 이런 특징적인 크란치 구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엽록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 광합성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구조들이 뭐 그 뜨거운 조건 또는 햇빛이 너무 그러니까 고온, 고강도 뭐 또는 수분이 별로 없는 조건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견딜 수 있구나. C4 식물이. 그래서 그런 것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작물이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기장, 조 이런 것들 왜 땡볕 한여름에 건조하고 땡볕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작물들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C4 작물이구나 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광포화점은 높고 CO2 보상점은 낮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쵸? 요거를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또 요걸 아셔야 돼요.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다라는 걸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드리고 있네요. 자, 광보상점부터 그러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식물이 여러분 암흑 속에서는 광합성을 못하겠죠. 빛이 없으니까. 근데 암흑 속에서 무엇을 한다 여러분? 호흡을 한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여러분 호흡을 해요. 식물도 호흡을 해요. 낮에도 호흡을 하는데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자, 식물은 밤에 이제 호흡을 계속해. 호흡을 하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죠.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이제 방출하면서 호흡을 하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빛이 주어져요. 그러면 식물이 이제 빛이 점점 들어오니까 무엇을 할 거예요?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할 때는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자, 호흡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돼. 그러면 어느 선에서 빛이 계속 세지면 어느 선에서는 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양과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또이또이가 되는 점이 있어요. 같아지는 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점을 우리가 광보상점이다라고 해요. 광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다. 이산화탄소를. 계속 이산화탄소가 원래는 방출만 됐는데 호흡으로 그러다가 해가 점점 뜨고 빛이 점점 있으니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고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고 호흡을 통해서 광합성이 방출하는 양과 그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같아지는 점을 저희가 광보상점, 광으로 보상을 받은 점이다. 그래서 광보상점. 그래서 식물체에 의한 CO2의 방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점. 이 말은 광합성과 호흡 속도라고도 해도 되고 양이라고도 해도 돼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고 있는 광도. 우리가 그것을 광보상점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 광보상점이 이제 햇빛이 점점 더 세죠. 이제 오후가 되고 낮이 되면서 빛이 점점 광도가 더 늘어나. 그러면 이제 호흡은 일정한 계속 양으로 할 테고 광합성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량이 계속 증가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얘가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고 많은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광보상점 이상이 가야지 많은 유기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광합성량이 많아져서 유기물, 탄수화물을 계속 생성을 했어. 근데 그게 광도가 그러면 세지면 세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광합성량이 느냐? 그것은 아니다. 어느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광포화점이에요. 광도가 계속 늘어. 그래서 어느 한계에서는 아무리 광도가 늘어나도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한계점. 우리가 그것을 광포화점이다라고. 광이 포화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 돌아옵니다. 아까 앞쪽에서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광포화점은 높고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낮다. 자,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커지는 것이 저희가 이제 광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C3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광도가 한 요 정도라고 합시다. 여기가 광보상점, 오른쪽이 광포화점이라고 할 때. 근데 C4 식물은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이게 C4예요. 광보상점은 더 낮고 광포화점은 더 높아요. 누가? C4 식물이. 그쵸? C4 식물이. 그래서 보상점은 낮고 광포화점은 높고 범위가 훨씬 더 높으니 아까 얘가 광합성 효율이 훨씬 더 좋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얘도 초록색이었어요. 즉 문제에 잘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4 식물과 C3 식물의 형태와 생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C4 식물은 크란츠 구조가 있다. 방금 C4 식물은 크란츠 구조가 있었죠? 우리 꽃다발같이 화환같이 생겼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관다발 초세포와 여백세포가 이렇게 둘러져 있었죠. 맞네요. 이게 답이네요. C3 식물은 물 이용료율이 좋다라고 했었어요? 아니죠. C4 식물이에요. 근데 사실 교재에 이게 잘못 적혀 있더라고요. 교재에는 여기 C3하고 C4가 완전 다 잘못해서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제가 고친 겁니다. C3 식물은 물 효율이 좋지가 않고 C4가 그렇습니다. 자, C3 식물에 아까 제가 CO2 보상점은 광 보상점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광을 통해서 보상이 되는 C3 식물의 그 광 보상점은 C4보다 낮다가 아니라 광 보상점은 누가 더 낮아요? C4가 더 낮아야 되죠. C4가 더 낮고 포화는 C4가 더 높고 C4 식물의 광 포화점은 C3은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거겠죠. 둘 다 틀렸네요. 둘 다 반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7번까지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는 7개지만 그 연관된 중요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거의 40분가량 했네요. 제가 한 20분 정도 해볼까 했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이어서 또 두 번째 8번부터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